저는 오늘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을지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민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념 세미나는 사단법인 한국위험물안전협회 발족 10주년을 맞이하여 위험물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국내 위험물 산업 발전을 통한 국민의 안전 확보 그리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는데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하셔서 소통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잠시 매너 모드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위험물안전협회 발족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단법인 한국위험물안전협회와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사회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용혜인, 양분남, 이상식, 최현일, 정춘생, 허종식 의원실이 주최하는 위험물 산업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네 외빈분들을 소개할 텐데요. 호명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위험물 관리를 통한 국민 안심 시대를 영원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사단법인 한국위험물안전협회 손주달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화재의 안전한 건축물과 시설물을 만들며 선두에서 일하는 소방기술사들의 단체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사회 박경환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국회의원분들께서 참석해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오늘 부득이하게 오전에 인사청문회와 의원회의가 잡힌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앞에 나눠 부분드린 책자에 보면 서울 축사로 오늘 행사 축사를 가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더불어민주당 직능국 이재휘 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명예주수이시자 신사업규제 혁신위원이신 윤명우 교수님께서 오늘 세미나의 좌장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소방기술사회 김승수 위험물기술위원장님께서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위인지부설 위험물안전관리연구소 이태규 소장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방재학과 함승희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세이프 이상범 대표님께서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소방청 관계자, 기타 단체 관계자 분들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사 및 환영사가 진행되겠는데요. 본 세미나를 주관해 주신 사단법인 한국위험물안전협회 손주달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협회 회원 및 내외빈 참석자님,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위험물안전협회 회장 손주달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위험물안전협회 발족 10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위험물안전협회는 2014년 12월에 위험물의 폭발 및 하대를 예방하고 위험물 산업의 발전 등 다양한 목표를 위해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는 사단법인으로 또한 내년 2025년 2월 20일부터 특수법인으로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어느덧 암묵으로 달려온 시간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꾸준히 협회는 발전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단순히 협회 10주년 기념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위험물 관계 변명을 총괄하는 수방청과 4대 정유사를 비롯한 업체 관계자분들과 학계와 수방기술사협회와 여러분들이 함께 토론을 통해 위험물 화재 예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험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우리의 공동 사명입니다. 위험물 안전을 위한 길은 협회 혼자 걸어가는 좁은 길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갈 때 넓어지고 단단해지는 대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협회의 미래를 더 밝고 뜻깊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 행사의 첫 순서로 최인창 경영계획부부장님의 사단법인 한국위험물 안전협회 소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위험물 안전협회 경영기획본부장 김창입니다. 지금부터 협회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모니터에 띄어져 있는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협회 소개를 시작하면서 위험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위험물 관리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협회 소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목차는 넘어가 주시고요. 위험물의 정의와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물이란 무엇인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위험물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라 인화성 또는 발화성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또 위험물은 인화성, 폭발성, 독성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국제 기준은 제가 아직 쉽지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왜 위험물 관리를 해야 하는가? 첫째, 작업자 보호 및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 안전 측면이고, 둘째, 유해물질 누출 방지로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 보호 측면입니다. 셋째, 관련 법규 준수로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법적 준수 측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경제적 측면입니다. 위험물을 안전하고 관리함으로써 사고 예방을 통한 비용 절감 및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바로 저희 한국위험물안전협회입니다. 저희 사단법인 한국위험물안전협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의 안전관리 및 위험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안전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위험물, 산업취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 및 대변자 역할로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게 됩니다. 저희 한국위험물안전협회는 연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저희 한국위험물안전협회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국제화학물질 위험물 안전관리 사업전을 주최하였습니다. 2019년 04월 국제화학물질 위험물 안전관리 사업협회에 참가를 하였고, 2021년 04월 드디어 비영리 법인 인가를 소방청으로부터 받겠습니다. 2021년 11월 안전교육기관을 행자부로부터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기획지정부로부터 공익법인 기부단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2024년 2월
드디어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저희의 위험물 안전관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필리핀 파가디안주 수방청과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저희 주요 업무 역할에 이제 저희 협회와 주요 업무 및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위험물안전협회는 첫째, 위험물 관리, 둘째,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셋째, 정책 자문 및 연구 조사와 더불어 안전교육 및 훈련, 넷째, 홍보, 문화활동 및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로는 첫째, 위험물 시설 설계, 허가, 완공공사 등 기술 지원과 위험물 시설 자체 소방대 편성 및 배치 운영 계획 컨설팅 외에 위험물 안전 탱크 성능 시험 검사 점검 등 연구 및 기술 지원을 하게 되며 위험물 시설의 점검 및 취약 개선에 대한 안전 진단 및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둘째,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기술 개발로는 저희들이 IoT, AI 등을 활용한 사업장 맞춤형 위험관리 솔루션 개발과 위험물 탱크 및 위험물 시설 사고 예방 지원을 하며 위험물 시설 종사자 맞춤형 역량 강화 솔루션 개발, 위험물 산업 관련 통계 조사 및 위험물 관리 실태 조사, 사고 현장 분석 및 연구 개발 등을 위한 협력, 최신 안전 기술 연구 및 개발, 국내외 위험물 관리 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셋째, 정책 자문 및 연구 조사. 소방청과 함께 위험물 안전협회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려 노력 중에 있습니다. 소방청과 안전기술 포럼 공동 대체를 준비하고 있으며 위험물 산업 정책 조사 연구 분석 후 소방청과 함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안전교육 및 훈련으로 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학술대회와 기술 강연, 전시회, 각종 간행물 등을 발간 등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 문화활동 및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사단법인 한국위험물안전협회는 위험물의 안전관리 및 공공안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속적인 교육, 연구, 국제협력을 통해 안전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고 위험물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정부 및 기관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위험물 안전관리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경쟁력 있는 위험물 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똑똑한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장을 지원하고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해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위험물 산업계 및 회원사의 권익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대변인 역할로서의 역할과 소통의 메신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위험물 안전관리 실천을 위해 최적의 컨설팅과 솔루션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험물에 관한 설명과 협회의 중요성 그리고 협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최인창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순서로 2024 사단법인 한국위험물안전협회 발족 10주년 기념 위험물 산업 정책 세미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위험물 전문가 집단이 함께하는 위험물 화재 예방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하는데요. 기술 혁신 및 연구 동력에 대해 공유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좌장으로 윤명호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님, 발제자로 박경환 한국소방기술사 회장님, 토론자로는 김승수 소방기술사님,
주식회사 위엔지 부설 위험물 안전관리연구소 이태규 수장님, 함승희 서울시립대 교수님과 주식회사 세이프 이상범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윤명호 교수입니다. 나라가 위험한 듯한 지금 불안한 상황에서 또 저희가 이 위험물을 다루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할 일은 해야 되고, 특히 위험물에 대해서 앞으로 소방 분야에서 발전 여지가 많다는 것은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설득력을 갖추고 이 분야를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소방의 핵심 분야로 키워나간다는 것은 이 선진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전략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와 있는 그 자료를 일독을 해봤더니 그 상당히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제의 경우에도 이 서론, 본론, 결론 또 뭐 이렇게 배경 이런 거라기보다는 결론 중심으로 요약이 되어 있고, 또 토론해 주신 분들의 그 제출 원고도 보면은 그러한 그 발제 방향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서 의견을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먼 곳까지 박 교수인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발제 내용을 좀 듣고, 그리고 또 토론 의원분들의 말씀을 들은 연후에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플로어에 견해를 듣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소방교사 회장을 지내고 계시는 박경환 회장님의 위험물 화재 예방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타이틀의 발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방기술사회 회장 박경환입니다. 오늘 위험물 안전협회 10주년 행사에 저희랑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소방기술사회를 잘 모르시는 분도 한두 명 계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희 소개만 좀 하겠습니다. 저희 소방기술사회는 40년이 된 소방기술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지금 1,015명 정도의 회원들이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소방청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기술 지원 그리고 모든 소방청의 정책에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있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명예회원으로 우리 윤명호 교수님도 와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 발표하게 된 위험물과 관련돼서는 저희 소방기술사회의 주된 관심사항이고, 앞으로 소방청의 위험물 산업과 관련되어 또는 정책과 관련되어 저희가 또 생각하는 바를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물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서 사고 사례를 많이 만나기는 힘든 곳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화재들에 대해서 주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한번 그 위험물 쪽에서 산업 쪽에서 화재가 나면 워낙 큰 사고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고양 저유소 위험물 화재가 아마 생각나실 건데요. 17시간 화재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수 산단에서 GS 칼텍스에서도 화재가 있었는데 3시간 동안 화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평택 아리세 공장에서도 리튬 금속과 민화성 액체를 포함하는 그러한 위험물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을 별도의 분류 체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연물은 가연성 고체는 이류, 자연바람이, 금수성 물질, 삼류, 요번에 리튬 배터리의 원재료가 되는 리튬 같은 경우가 바로 제3류, 자연바람 및 금수성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물의 약 95%를 차지하는 게 인화성 액체입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경유, 등유, 중유와 같은 이런 것들이 주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고가 크게 났다 그러면 보통은 인화성 액체 이런 화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5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 또는 폭격과 같은 그러한 물질들이 제5류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매우 맹렬하고 위험하게 타는 그러한 가연물, 위험물에서 취급하는 가연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축물에서는 공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화재를 도와주는 그러한 산화제 역할,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하는데, 이런 산업체에서는 특별하게 산화성 고체 또 산화성 액체라고 하는 특별한 물질들이 이런 가연물과 조우하면 아주 맹렬한 폭발적인 연소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또한 위험물로 규정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물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에서 유해 위험물질 또는 화학물질안전관리법에서의 화학물질과 상당히 중첩되는 위험성과 물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소방법상 위험물은 소방보다는 이제까지는 화재 폭발의 전문성이 좀 낮은 산업안전이라든지 화학물질 쪽에서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소방청에서는 이런 주요 위험물에 대해서 상황관리 형태로 관리를 했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규제라든지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갖고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에서 그런 위험물 산업의 발전 그리고 안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같은 경우는 한 건당 사고 피해 정도가 보시면 알겠지만 4억 5천, 보통 이제 한 건에 평균적으로 4억 5천만 원 정도의 손실을 발생하고 있고요. 지난 5년간 사망자가 65명 위험물 사고로 발생했고 부상자가 280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관련 과제와 주요 대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험물 관리법에서 제외되고 있는 대상들이 상당히 많고 특례로 지정되어서 관리에 사각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험물 관련 분야는 크게 제조, 저장, 취급, 운송과 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조나 저장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물 산업에서 크게 그립감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운송 부분입니다. 운송은 보통 열차, 차량, 선박 등과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데, 특히 항공, 선박, 철도 운송들은 위험물 규제에서 각각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요. 군부대 같은 특례 적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사전에 이런 정보들을 충분히 가지고 초기 대응에 소방대원들이 참여하고 그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에서 사각으로 남아있는 지역 영역에 대한 규제 영역으로 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위험물 전문가에 의한 허가 체계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험물은 허가, 공사, 준공, 유지관리 이런 프로세스로 라이프 사이클로 순환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제 허가 과정은 건축법,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이런 여러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대부분의 법들은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해서
면허를 내게 해서 이들에게 위임하는 형태로 국가사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위험물은 아직까지도 허가의 주책임이 사업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라든지 대행이라고 하는 제도가 조금 누적 빠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위험물 데이터, 매년 통계 데이터를 보면 위험물 인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인허가 대상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현행법에 따라서 이렇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이런 전문가들이 그런 것들을 스크린하고 체크하는 과정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규제 법률과 동일하게 위험물 인허가 과정부터 사회적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인허가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생애주기적 위험물 관리 체계 구축이 좀 요구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허가, 공사, 중봉, 그다음에 유지관리 이런 체계 중에 지금 유지관리 체계에서는 첫 번째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 예방 규정을 작성하고 정기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기 점검과 같은 경우 관계인 연 1회 실시하고 고객 탱크 저장소 중 50만 리터 이상의 탱크는 11년에서 13년 주기로 정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산업 기술원에서 하고 있고요. 민간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조소로 지정수량 3,000배 이상, 고객 탱크 저장소로 50만 배 이상은 자체 소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주로 소방서라든지 이런 곳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이제 소방서의 위험물 담당자는 제가 확인해 본 바에는 상당히 전문성들이 낮고 또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활용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전문 기술자가 점검하고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해서 조치하는 이러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방 규정 대상은 4년에서 5년 주기로 안전진단을 통해서 시설 노후화라든지 유지관리법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예방 안전진단을 좀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체 소방대를 보유하고 안전관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4대 정유사, 6대 이런 메이커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규제 또는 처벌 이런 것보다는 뭔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좀 시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행정 규제나 이런 것들이 옥사목으로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자율 활동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런 것들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 훈련 전문성 확보가 좀 요구됩니다. 지금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한 3일간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위험관리자로 바로 등록되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얼마나 확보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체 소방대 같은 경우도 자체 소방대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장비와 인력 기준은 우리 소방법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인력의 교육 훈련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부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전문성을 갖는 초기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에게 전문적으로 교육 훈련을 받고 인증을 받는 시스템 또는 소방청의 어떤 운영하는 교육 시스템에 편입해서 이분들이 전문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간단히 또 7, 8, 9가 있는데 간단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중심의 안전 평가 체계로의 전환이 좀 요구됩니다. PSM에서 성능 평가를 통해서 안전 시설의 규제에 조금 미흡하더라도 성능적으로 확인된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기술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규제에서 활발하게 성능 중심으로 검증되었을 때 기업의 애로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수단으로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기준이 별표 4부터 18까지 15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하나의 기술 기준으로 통합하고 단순하게 서술되어서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 그러한 기업이라든지 관련 기술자들도 쉽고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폭 기술 기준이 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험물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폭발성 그런 위험물, 액체 위험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방폭 기술 기준이 확립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소방산업보다는 PSM이라든지 소방 이런 데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합리적 규제를 통한 역할 분담 체계를 민간 협력 체계를 이렇게 구축하는 방향으로 소방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도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서 보니까 원고를 거의 무슨 저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준비해 오듯이 다 체크를 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온 걸 제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알아주는 거지. 네, 좋은 그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토론 순서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료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토론위원분들은 모두의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 소개드리지 않고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승희 토론위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방재공학과 함승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토론문을 아리셀 공장 화재 사례를 통해서 국내 위험물 규제와 관련해서 어떤 개선점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발제자께서도 지금 어떤 위험물 안전 관리상의 사각과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자율적인 안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에 의한 어떤 규제 체계를 마련을 하고 또 소방청에서도 좀 촘촘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이 아리셀 공장 화재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분들께서 다들 뉴스나 또 이 관련 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리튬 발제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리튬이 이제 삼류 위험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리튬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발생 빈도가 낮은 굉장히 희소성 있는 이제 사례다 보니까 이것이 위험물 규제가 뭔가 완전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는 어떤 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피해 확대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오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이제 물질 중심의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물이 있지 않은 공간에 대해서는 어떤 방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리셀 공장에서 이제 완성되지 않는
그 검수하는 그런 배터리들이 이제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리튬 전지의 어떤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위험 속성이 또는 피해 양태가 그 위험물로서의 그런 속성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얼마나 다량으로 존재하느냐, 이런 거에 따른 어떤 위험의 등급화라든가 이런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장을 운영하는 쪽에서도 이제 어떤 그 검수하는 그 프로세스하고, 그 다음에 패키징 해가지고 완성품을 쌓아놓는 프로세스를 공존시키는 형식으로 해서 위험도를 굉장히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물을 다종으로 가지고 취급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다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위험 속성이 어떤 화재라든가 폭발이 발생했을 때 피해의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로 미칠 것인가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이제 물질 중심으로 규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사실은 공부를 해서 어떤 설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방호계획을 수립하는 형식으로 지금 규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전반적인 위험물 안전 관리의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은 리튬 전지 화재의 경우에는 이제 그 리튬 전지, 그 리튬 이온 전지를 포함해서 리튬의 특성보다는 오히려 제사류 위험물, 그 전해질이 이제 인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인화성 액체의 특성을 더 가지고 있고,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나 리튬 전지가 이제 다량으로 보관된다라고 하면 인화성 액체의 화재의 위험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제 그 취급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이것이 이제 개별적으로 운영된다라고 했을 때는 완성품으로서는 위험물로 보기는 어렵지만, 다량으로 어느 정도 다량으로 이제 이게 취급되거나 운반되거나 또는 저장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 위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외의 경우에는 이미 유엔에서도 그렇고 이제 운송 기준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이제 기타 위험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마련을 하고 좀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우리 현행 법규 체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을 등급화하고, 그것을 이제 그 시설의 운영자라든지 정책의 위반자라든지 제도를 설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공학 설계를 하시는 분들께 이제 이 위험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해설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이렇게 리스크를 수용하고 또 인식하고 이해하는 체계를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위험물 산업이 그래야지 조금 더 전문화되고 체계화되고 구조화되어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경원입니다. 이어서 한국소방기술사업의 위험물 기술위원장이신 김승수 위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소방기술사의 위험물 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입니다. 제가 토론해야 할 내용은 좀 전에 발제자인 박경원 회장께서 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 대략 좀 실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례 중심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청에서 지난 6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제조소, 특히 결국은 제조 지금 저장으로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운영 중에 약 10만 9천 개 정도고요. 이 중에 일반 지정 수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3,000대 미만인 경우가 97%, 3,000대 이상인 경우가 이제 3%를 차지합니다.
또한 그 최근 5년간의 위험물 사고 현황을 보면 과거 2019년부터 21년도까지 연 평균 한 60건 정도 됐는데 22년도하고 23년도에는 한 80건 정도 증가한 추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물 사고 중에서 대부분 74%를 차지하는 게 인화성 일체인지의 사용 위험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사고 원인 중에 가장 화재 폭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76%, 그다음에 분출이나 물리적 폭발이 그에 이제 29%를 차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어쨌든 위험물은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매우 밀접한 물질로서 현대 사회가 산업화, 공업화 되면서 오히려 사용량이 증가가 있고 또 종류 또한 다양한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또 위험물은 또 일반적인 건축물 화재와는 다르게 우리가 발화에서 성장하고 체성기에 도달하는 것과 다르게 중간에 성장기가 없습니다. 발화에서 체성기로 가기 때문에 급격한 화재 폭발이 되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 자체 초기에 이런 부분이 소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제될 때는 오히려 환경적인 피해, 동식물 2차 피해가 상당히 많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물은 어떤 위험에 도달하기 전에 사전에 이를 감지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저희 기술사에서 생각할 때는 제조 제작 취급에서부터 시작하고 최종은 나중에 우리가 관리까지 해서 전반적인 생애 주기를 검토한 그 생애 주기를 고려한 새로운 안전관리 개념으로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 기술사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위험물 시설의 설계나 시공 감리 자체를 전문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위험물 안전관리법에는 설계 시공 감리 자체에 어떤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특히나 또 최종적으로 어떤 시설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감리도 위험물 시설에 대한 법적 성능 기준이 명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또 대치진 것 또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대규모 위험물 시설에 대한 관할 소방서에서 요청이 감리를 개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대로 법적인 성능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안전성 교육은 기본이겠지만 특히나 우리 관할 소방서에 계시는 우리 소방관들이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설계라든가 어떤 시공 감리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위험물의 유실이나 화재 폭발 시에는 오히려 대형 재난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볼 때 설계업은 모든 것을 파크렌트라든가 이런 위험물을 다 설계하는 것은 좀 노벨성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의 제조사 등의 위치나 또는 설비를 검토해서 이게 위험물의 시설과 규모 특성을 고려한 제적의 시설이 설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로 이렇게 범위를 좀 판정하고요. 시공업은 이러한 위험물 시설을 본래 설계 목적에 따라 설치해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감리는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기술 기준의 일원화 통합합니다. 현재 위험물의 97%를 차지하는 일회성 예측한 유증기 폭발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은 이런 방폭 지역에 대한 부분 자체가 명확히 정립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사무안전 규칙에 따르면 방폭에 대한 부분을 우리 포샵 가이드를 통해서 확인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준도 그렇고 또 미국의 NFPA 기준 자체가 혼재돼서 운영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저희가 소방청과 예방기능 인력 평가 때 확인한 바로는 실제 이런 부분이 지금 나타난 사례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어떤 국내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고 통일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따라서 이제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 위험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발표에서 보면은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보면은 굉장히 겹쳐 있고 그다음 이 기준을
찾아가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가화재안전 기술 기준과 성능 기준이 있는데 이런 형태로 저희가 코드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물관리법의 적용 제비 특례 항목에는 좀 전에 우리 박경환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운송이라는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재료 관리라든가 또 관할 소방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 유물안전관리법의 특례 적용이 지금 우리 안전관리법 생긴 이래 한 번도 20년 동안 선별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유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물의 예방기능 평가 대상 확대인데요. 지금 작년에 시민에서 청원에 보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곧 호흡을 좀 조정하셔가지고 마무리 쪽으로 좀 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예. 목소리가 지금 안 좋아요.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예, 다음 분들이 알겠습니다. 간단히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유물 예방기능 평가 대상이 3,000배 이상으로만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3,000배 이상의 대규모는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3,000배 이하인 경우가 또 오히려 화재 폭발이나 유물의 사고가 났을 때는 이 만만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포함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유물의 소화 난이도라는 부분이 우리 시험규칙에 나와 있는데 현재 탱크 사이즈라든가 연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 프레드 같은 구축물이 대사수이기 때문에 구축물의 규모도 고려해서 관련 시설, 특히 소방시설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경우는 우리가 유물의 설치 허가를 받게 될 기술 검사를 소방산업 기술을 통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용물 시설의 규모도 늘고 가짓수도 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민간 부문이라고 그쪽으로 넘기고 소방산업 기술애들은 관리나 감독하는 쪽으로 치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인 유물 시설의 점검 체계를 구축이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실제 이제 우리가 건축물의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 관리자가 소방시설에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제조소 등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유물 시설에 설치는 소방시설이나 기타 유물 관리 시설이 물론 유물 안전관리자가 하는 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 자체가 많이 누락되어 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능 중심의 안전평가 체계로 전환하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특히 사회유물의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 건축물하고 다르게 일반적으로 액면화재나 분출화재 또는 분리구, 비등 액션기 폭발 같은 화재로 실패할 수 급격히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의 기간산업 부분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이런 투자한다는 건 좀 어렵고요. 국가 기간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 화재까지 고려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 고려를 소방시설이나 관리시설을 갖춰야 되고 아울러서 그러다 보니까 성능인지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성능인지 설계 대상에 우리 제조소 등이 빠져 있는데 시설 검토 대상만 해도 성능인지 설계 대상에 포함시켜서 전문가가 검토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최종 허가나는 쪽으로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기 점심 식사가 제공된 거 아니죠? 보니까 점심 식사 시간도 여기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잘못해서 늦게 끝나서 또 밥도 못 먹었다는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좀 서둘러서 진행된 느낌이 있지만 두루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규 주식회사 위ENG 부설 위험물 안전관리연구소장님께 토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택입니다. 저는 현재 법령연구하고 화재 폭발 사고 사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토론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로 기별이 되겠는데요. 설계업 신설의 필요성을 좀 더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박경월 관계자님의 발표 내용 중에서도 설계 필요성이 강조가 됐고 또 김승수 위원장님에 의해서도 강조가 됐습니다만 그에 대한 뒷받침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위험물 인허가와 검토라고 하는 것은 소방서의 민원 담당자의 권한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 즉 민원 담당자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허가가 좌우된다. 이게 상당히 막강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위험물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소 등에 따라서 그 시설이 간단해 보이고 다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지역, 지구, 지형, 기당 취급의 형태, 물질의 종류, 주변 상황 등에 의해서 검토할 사유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민원 담당자는 경험이 없는 데다가 2년마다 담당자가 교체를 합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또 법령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설서에만 의존을 하는 그런 업무의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시설의 설계업은 상당히 지금 필요하다. 이제는 때가 됐다. 이것을 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2004년도에 소방법에서 공법이 돼가지고 독립법이 됐습니다만 80년대 이후에도 계속 이 법은 존재를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법령 규칙이 아니라 소방시설 기준 규칙의 2부에 위험물 편의 위험물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4년도에 국법에 대해서 독립법이 됐다는 사실은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014년도에 위험물 설계업, 감리업, 공사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었죠. 모 대학교 교수님에 의해서 소방청의 연구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발표를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체제에서 여러 가지 그 혼란이 야기가 되고 또 소방청이 승격이 되면서 세종 치부사를 이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이거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은 이제는 변함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사고 사례에 의해서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그 위험물 설계업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시설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고 사례를 보면 주로 보수, 개선, 개량하는 이런 작업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더라. 그것도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그런 환경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더더구나 위험물 전문 설계자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그리고 위험물법도 좀 더 개선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리, 점검, 진단 이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 진단 부분까지도 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좀 바꾸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만은 화관법이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후에 화평법과 함께 여러 가지 그 기준이 마련이 되고 또 독성 물질을 포함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 두고 있는데 요즘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관법에 비교한다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상당히 지금 비행을 하고 있다.
발전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배치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식회사 세이프 대표 이상범 의원님께 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단지 화재 폭발 예방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석유화학산업에서의 화재 폭발 위협불법과 관련된 사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그리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산업단지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산업단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60년이 돼갑니다. 63년도에 대한석유공사소에서 울산에서 최초로 점검된 건설인데 이와 같은 시설들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시설이 확장되고 많은 생산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사용 연수가 오래되고 또 설비도 그만큼 노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보수라든가 정기 점검, 정기 보수들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인력, 어떤 문제들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사고들은 설비에 의한 어떤 화재와 폭발 사고가 40% 연구에 육박하다. 그래서 인재에 대한 사고이기도 하지만 설비에 의한 사고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석유화학산업단지는 올해 총 650개소입니다. 울산이 310개, 충남 대산이 25개, 전남 여수가 320개, 전남 여수가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많은 개수를 차지하고 있고 23년도에는 17곳이나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로 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건수는 145건이고 인명피해는 사망자 6명, 부상자 76명, 재산피해는 통계상 300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훨씬 이보다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안전관리 대행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범위를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대행 기관의 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안전관리 대행기관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금은 이제 위험물 점검까지 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요건이라든지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함으로써 안전사고가 직결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의 문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의 민간 전문기관으로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험물은 그 대량 위험물 시설에 대한 어떤 규모와 노화 정도를 고려했을 때에 주기적으로 저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하재안 조사,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거죠. 관계 공무원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인사이동이 작습니다. 여러분 잘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다시피 또한 인사가 작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 업무와 가다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에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전문기관에 이제는 이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규와 전장 활동을 하기 위한 컨설팅도 민간업체에서 해야 되고요. 안전관리 전문협회에서 검증 및 확인하고 해당 간서의 결과를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안법에서는 PSM 제도에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평가는 사전에 컨설팅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보고 해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그에 대한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는 걸로 그렇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물 정기점검은 이웃물 안전관리법 제18조 1항에서 시행을 연 1회 이상 3년간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설들은 설비, 탱크 배관, 소방 설비 등의 법정 기술에 적합하지 못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점검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현재는 예산을 핑계로 해서 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업체가 지금 서서히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조금 어렵다. 형식적인 점검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러한 점검들은 1차적으로 민간업체에 점검을 하고 2차적으로는 협회에 접수하고 검증 및 확인을 하고 행정명령 사항이 나오면은 이와 같은 것을 보완하고 검증해서 소방관세에 보고하고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문서의 전사 시스템 도입입니다. 정기점검의 경우에 꿀띠게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면 주로 상반기는 안 합니다. 하반기에 점검을 일제적으로 거의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관세에서 접수하는 담당 공무원이 업무가 마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앞으로는 전산화시켜서 접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웃물 안전관리법 상에도 전전기에 대한 가제 폭발에 대한 예방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주요 사고 원인이 원인 이상도 있지만은 전전기에 의한 가제 폭발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한 공정은 예방이 가능하거나 예방이 불가능한 사항도 있지만은 이러한 폭발 사고에 있어서는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바라보는 정전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민간 자율에 대한 이웃물 안전관리 협체 구성이 지원되고 체계화돼서 구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각 지역에서는 민간 지원된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의체들은 협회라든지 각종 기관에서 그렇게 규제를 하거나 하지 않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민간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민간 협의체도 서로 협의를 하고 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담당자들의 사례라든지 전문 기술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공유하고 해서 가제와 예방 폭발에 같이 기여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소방 분야의 발표회가 가는 것과 약간 좀 분위기 약간 다르다고 늘 느끼는 게 뭐 아주 다른 건 아니지만 항상 보면 이렇게 발표에 한이 맺혀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그게 이제 그 한을 걷어낼 때도 될 것 같은데 세월이 흘러도 뭔가 답답하고 뭔가 뻔히 아는 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너무 충실하게 또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해주신다. 그 주제는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제가 보아오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나든 아니면 위험이 적시가 되든 다들 이제 위험을 인지합니다. 필요성을 인지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대책이라는 거는 오늘 골고루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전문성이 투입돼야 되겠다. 또 효율성이 보장돼야 되겠다. 또 일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은 이제 결국은 국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인사제도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민간에 의해서 시장 구조 속에서 그렇지만 일정 규제라는 범위 내에서 시행돼야 된다는 것에 이제 의견이 모아지겠죠, 그죠? 어떤 경우였든지 간에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뭐냐면 그렇게 해서 민간이 하자 하고 보면
위험한 현상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세상은 준비가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이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문성이 확보돼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확보돼야 되는데 제도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면 이제 제도를 마련해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도를 마련해 주라는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앞으로 잘할 테니까 믿어주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사 경영주라든가 또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뭘 믿고 돈을 쓰고 뭘 믿고 법제도를 만들어주냐는 어려움에 봉착을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설득을 해서 뭐 이 규제 영향 평가 뭐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만 이 규제가 필요하고 이렇게 전문성을 육성해 나가서 민간 활력 속에서 일이 선진화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걸 잘 설득시켜 나가면 좋은 제도가 되는 것인데 그동안 제가 봐오건대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실컷 위험하다는 얘기는 다 해놨어. 뭐 벌써 시설이 몇십 년 지나서 노후화가 되고 있고 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저 석유화학 산업은 굉장히 가혹한 경영 조건에서 각종 비용을 삭감해야 되는 것들이 나중에 또 위험으로 피드백될 수 있고 모든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실컷 위험하다고 해놨는데 대책을 수립하려고 보니까 대책이 돈이 들어가. 또 대책이 시간이 걸려. 또 민간이 한다 그러니 선뜻 믿을 수도 없어. 그럼 결국 어떻게 정리되냐면 할 수 없이 소방청에서 이건 공무원들이 하겠다. 단시간 내에 훈련을 시켜서라도 공무원들을 투입해서 하겠다. 그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위험하다고 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얼추얼추 만들어주다 보면 소방청에서는 사람들,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소방관이 이건 뭐 투입해서 죽을 고생하더라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의 견지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공무원이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고 사람도 바뀌어가면서 할 일도 아니고 그 제대로 돈 받고 제대로 사람 투입해야 되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국가는 그걸 끌고 나가다 보니까 실력이 있든 없든 지침 대로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그 매뉴얼 체제를 만들어서 하려다 보니 모든 위험물이 단지 물질만 다른 게 아니라 놓여있는 상황이 다르고 또 가동되는 상황이 다르고 또 접근성도 다르고 또 관리 체제도 다른 상황에서 그걸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이 업무 지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와중에 항상 제도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하고 한이 외치고 그래서 만드는 사람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으니 또 참 책임질 일이 큰일이고 또 전문가들이 바라보면 왜 저걸 전문적으로 처리하지 않나는 서로의 어긋남이 많이 있어서 저도 또 그런 걸 하도 바라보면서 한이 맺혀가지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위험물 분야가 그렇지 않아도 좀 이 분야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팽배해서 지정수량 3,000배를 넘는 그 위험물에 대해서라도 우선 관리해 나가는 식으로 제도적인 변화가 최근에 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전문성들이 대단하시고 문제의식도 확실한 만큼 충분한 이 오늘 이후에도 충분한 이 세부적인 토론의 기회를 가지고 뭔가 국민과 또 정책당국을 설득시켜 나가면서 좀 제대로 된 민간 중심의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는 걸 제가 느껴서 이 주제 넘게 좀 정리를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위험물 협회장님 오늘 좀 만족스럽습니까? 발표 말씀 간단히 해주시고 또 플로어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늘 한이 맺혔다는 말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이 자리를 떠나서라도 좀 차근차근 좀 더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로어에서 다 들을 수는 없고 한 두 분 정도 들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점심시간이 지장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아무도 말씀 못하시네.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청에서 지금 오신 청에서 아까 오늘 송호영 과장 온 거 아니나? 예. 저희 같이 왔는데 오늘 사실은 정말 어려워요. 이 시기에 공무원이 이렇게 세미나 쓰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소회라도 잠깐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 수방평 유용관장 과장 송호영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의견 발표해 주신 것들 잘 읽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주제를 많이 개선해 주셨는데요. 잘 보고 필요한 과제들 제대로 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는 방향은 동의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것 없고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민간으로 가야 된다는 것 자체는 확실히 동의하는 겁니다. 다만 과연 민간에서 이제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대안을 좀 더 마련을 같이 좀 맞대고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관련 자료들 가지고 저랑 많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송호영 과장은 소방 공무원으로서는 기술 분야를 잘 압니다. 상당히 마인드도 돼 있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의견을 나누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할 수 있는, 거꾸로 말하면 국민을 신뢰시킬 수 있는 방향이 어떤 정책과 노력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전략적으로 수기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